네, 오늘은 이 시황 분석과 투자 전략의 전문꾼들을 모셨으니까 이번 주의 정시 상황과 핫 이슈부터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월달 내내 시청자 여러분들 지켜보셨겠지만 3월 들어서 또 오늘까지 국내 증시가 2,400포인트대에서 올랐다 내렸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르는 거야 내리는 거야, 그죠? 아무래도 미국 경기 지표에 따른 FOMC에 대한 불안 심리와 이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서로 지금 티키타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내 증시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형국인데요. 각긴 구체적으로 국내 증시가 2,400포인트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 뭔지, 또 언제까지 이런 답답한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이용찬 연구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3월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되게 높은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에 안 좋다, 좋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것보다는 이제 뉴스 하나하나마다 이제 되게 증폭되는 반응이 되게 클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어제도 이제 보스팀 위원이 이제 좋은 얘기를 하면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가 또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저번에 1월 사실 이제 PCE 이제 물가 지표가 나왔을 때부터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 또 많이 반영을 하고 이렇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앞날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 앞날이 FOMC가 3월에 있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3월 14일에 있을 이제 CPI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돼서 CPI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3월 FOMC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대충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결정이 안 되면은 이제 3월 FOMC까지 봐야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정도가 되고 나면은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국면을 생각해 보느냐, 그러면 세상이 조금 더 그래도 이제 작년보다는 물가는 조금 더 낮아지는 국면이고 좀 더 정상화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서비스업으로도 많이 가 있었던 그런 수요들도 재화수도 조금씩 올라오고, 지금 사실 보면은 글로벌 제조업이 정상화되면서 그러면서 미국 제조업, 중국은 이미 정상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고요. 미국 제조업도 일단은 바닥을 잡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4월, 5월까지는 우리가 한 번 더, 1월 사실 저희 1월에 한 번 랠리가 있었는데 한 번에 더 랠리 정도까지는 이제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좀 중국이 이제 물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재화를 공급하는 공급자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물가가 재화 가격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급하게 올랐던 것들은 물동량의 문제, 바틀레킹 이런 것들의 문제가, 공급망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지금 와서 이제 중국의 제조업이 정상화되면서 조금 해소되는 쪽이다, 이런 쪽에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약간 이제 전 세계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영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저는 커머디티는 이제 중국이 이제 쓰게 되면은 어차피 플러스 이제 뭔가 물가 상승의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이 공장을 돌리니까 구리가 올라가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니니까 유가는 올라갑니다. 그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들은 이제 플러스 요인에 작용을 할 겁니다만 물가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른 이제 재화를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측면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우리가 리오프닝을 했을 때 물가가 올라간다. 이거를 선진국의 사이클 때 되게 많이 겪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선진국이 리오프닝 했을 때 무슨 물가가 오냐? 서비스 물가가 올라왔거든요. 왜 서비스 물가가 올라왔냐? 그 전에 다 재화에 다 수요가 쏠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방역을 딱 풀자마자 다 이제 서비스로 다 수요가 쏠리는 거예요. 서비스로 수요가 쏠렸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에서 문제가 생기는, 물가가 올랐고 지금 서비스 물가 우리가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중국은 그거를, 중국의 서비스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전 세계 물가를 이제 공급하는, 이게 물가를 이제 퍼뜨리는 그런 건 아니에요. 중국은 이제 재화를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은 여전히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아요. 15%에 20%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많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굴이 올라가는 정도나 보자. 그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테슬라는 사실은 이제 저희 하우스에 이제 고태봉 센터장님이 사실은 이제 되게 전문가세요. 저는 이제 옆에서 사실 많이 듣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듣는데, 이번에 그 테슬라 투자 인베스터 데이에서 얘기 나왔다는 거는요. 단기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EV라는 부분에서 결국에는 치킨 게임을 해간다는 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2천만 대 1년을 만들겠다는 그런 비전을 밝혔거든요. 2천만 대 만들겠다는 게 전 세계에서 자동차가 일단 수요가 안 늘어난다고 하면은 현재 1억 대 정도 뽑잖아요. 그중에 20%를 가져간다는 얘기고 전기차 부분이 물론 늘어나겠지만 또 전기차 부분에서 자기들이 다 어느 정도는 다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른 자동차 업계들이 많이 힘들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만큼 테슬라가 코스트 리덕션을 해가지고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냐면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뭐 혁신 기업 앞으로 꿈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었다면 앞으로 이제부터는 시장에서 볼륨을 크게 넓혀가는 그런 비전을 보여줬다. 코스트 리덕션 할 것이다. 그런 네. 부분으로 좀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킨 게임 말씀을 하셨고 비용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치킨 게임을 하려면 가격 경쟁이 가장 뭐 기본적인 거겠죠. 그러면 가격 경쟁을 하려 그러면 전기차의 비용, 생산 비용 또는 판매 비용의 40% 이상을 네. 차지하는 배터리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 부분 어제도 오늘도 어제는 조금 조정을 받았군요. 네. 오늘은 상당히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에스코 프로비엠도 그렇고 뭐 LNF도 그렇고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앞으로 이렇게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은 상당히 오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기차 관련해서는 일단은 주가는 이번에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분석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대응의 영역이 된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릴 생각은 없고요. 그것보다는 한국이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참 대응을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방에 이제 저희가 이제 대구은행 계열이기도 하고 이제 지방에 이제 막 가끔 다녀보면은 네. 사실은 우리가 EV에 대한 대응을 못 하고 있었으면은 사실은 몇 년 안에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자동차 그런 부품들도 사실 많고 내연기관 관련해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어떻게라도 이제 EV의 배터리에 이렇게 뭔가 인발브 돼가지고 미래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 좀 더 높은 평가를 주고 싶고요. 뭐 앞으로만 뭐 20년, 30년 동안 먹거리는 찾았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다음에 또 그때 가서 찾아야죠. 이건 이제 그때 가서 할 일들이고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높게 평가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보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높은 반면에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이 경쟁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력이 지금 상당히 테슬라가 생각하는 치킨 게임이 만약에 본격화된다면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게 45차마다 한 대씩 나온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인도량이 한 1.5배? 2030년까지. 그러면 그렇게 많은 공급을 한다는 말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현대차, 기아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수소를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소도 가져가면서 또 전기차를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부분인데 물론 미래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모든 기술은 다 이제 같이 준비해가고 사실 이제 수소차 이런 것들도 이제 인프라에 문제가 있고 해서 아마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가 될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가 이제 계속 이제 준비는 해가는 그런 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현대차도 EV가 현대기아차도 EV에 대해서 되게 지금 대응을 사실 잘하고 있거든요. 일본 기업이나 지금 네. 뭐 유럽의 기업들 생각해보세요. 그 부분들보다 우리도 현대차에 대해서 한 5년 전만 해도 왜 EV를 대응을 안 하느냐, 못 하는 거 아니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아이오닉이라든지 되게 뭔가 대응을 잘하면서 미국에서 좋은 평가들을 받고 세일즈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한국 기업들이 충분히 그런 적응이라든지 그런 부분 캐치업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테슬라가 아무리 잘해도 혼자 다 먹을 수는 없다. 그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예. 하는 게 맞겠습니다. 예. 라브로프 러시아 외상하고 블링켄 국무장관이 인도에서 경제장관 회의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뭐 10분 동안 만났다고 하지만 네.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간에 상반기에 어느 정도 휴전 이야기가 나오고 무드가 완전히 턴어라운드 된다면 과연 OPP 5.25% 또는 5%, 5.4% 정도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이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더 강하게 하는 트리거가 돼가지고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미국의 물가가 좀 브레이크다운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서비스 물가예요. 서비스? 서비스 물가이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완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커머디티 물가는 계속 이제 압박이 있다는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은 서비스 물가가 잡히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해결되고 만약에 휴전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가에 상당히 긍정 영향을 미칠 거고 물가가 조금 더 오르든 말든 무슨 상관이 이렇게 될 겁니다. 사실 물가가 우리가 사실 5%의 기준금리 막 4%의 10년물 금리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네. 물론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런데 만약에 경기가 되게 좋아 버리면은 이제 나중에 크레딧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러지만 이제 무시하고 주가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겠다고 합니다. 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만 하더라도 자동차 또 배터리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FOMC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해서 추가로 좀 끼워 넣었으면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미 하원과 상원에서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IRA 법안. 이 법안이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곧 발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3월 달에.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 포드하고 디트로이트에 산 200마일인가요? 100마일 정도 떨어진 미셸이라고 하는 지역에다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중국 CATL이 또 BYD도 지금 상당히 투자를 하려고 제가 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이 IRA 법안이 나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태는 좀 별도지만 한국의 배터리 업체나 자동차 업체 또 반도체 업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 그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뭐 디테일한 내용은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어요. 미국에서 뭔가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예측을 한다고 해서 그 확률이 되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거 자체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IRA 법안이 어떤 식으로 어떤 그 원칙에 따라서 무슨 그런 걸 이제 만들어내려고 이제 하느냐 그거를 이제 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국 내에 첨단 산업을 만들려고 그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고 나머지 하나는 중국에 대한 견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1, 2년짜리가 아니라 뭐 바이든 대통령 임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계속 갈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그 리쇼어링에 좀 더 우호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는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맞겠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해봐야 별로 그렇게 우리 입장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투자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트렌드 투자를 이렇게 할 때 초기에 라면은 일단 탑승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기쯤이 되면은 내리고 싶어져요. 내리면 안 돼요. 그게 제 트렌드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기에 내리면 안 돼요. 중기에 내리면 안 되고 마지막 이제 후반에 왔으면은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사랑에 빠지지 마라.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오면 이제 수익도 상당히 많이 나고 이랬을 때 이제 추가 투자금도 넣고 싶고 그리고 이제 왜 내가 이 주식에 투자하는지 그거를 너무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본인 자체가 믿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거든요. 지금이 아직 내릴 국면이 아닌지 아니면 이제 이제 사랑에 빠지고 계신 건지는 이제 본인이 잘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투자는 이제 대응의 영역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 생각을 좀 더 붙여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AI가 왜 이렇게 각광을 받는가 하면은 결국에는 화이트 컬러의 인건비를 낮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로봇은 블루 컬러의 인건비를 낮추는 거거든요. 근데 AI는 생성 AI의 경우는 화이트 컬러의 인건비를 낮추는 거고 이게 미국의 리쇼어링과 그리고 미국의 그 인건비 부담과 다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리쇼어링을 하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일자리는 넘쳐나고 그러니까 이제 노동 공급 얘기가 부족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뭐 이제 이민자를 받아서 해결을 하면 되겠지만 이민자는 또 받기 싫다면서요. 이민자 받기 싫으면 어떻게 생산성이라도 높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답이 AI하고 로봇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중소형주 주가가 뭐 많이 널뛰기 하고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영역 얘기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기술 자체가 가는 거는 의미는 꽤 오래 갈 거다 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2분기에 우리 증시 기상도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사실 아마 올해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증시를
상반기에 좋을 거다. 그리고 하반기는 잘 모르겠다. 사실 별 재미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상고 하저의 뷰를 먼저 제시를 했었던 그런 네.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제가 이제 뭔가 전망을 할 때 이제 좋다 나쁘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제 타임라인을 쭉 끊어가지고 국면별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올해 1분기가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 유럽부터 사실 경기가 나쁘지 않고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중국 경제도 리오프닝을 하다니까 좋아졌어요. 그럼 쭉 네. 올라오다가 미국 외 지역이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미국이 경기는 안 좋고 미국은 계속 우는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빠지고 하니까 미국 외 지역이 올라서 미국 외 지역의 모멘텀으로 쭉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1월에 한 번 딱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분기에 한 번 더 갈 거라고 보는데 그때는 무슨 모멘텀으로 가느냐면은 3월에 이 불확실성의 기간을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전 세계가 다시 정상화되는지를 확인하는 구간이 네.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진짜 인플레이션이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는지 중국이 지금 제조업을 정상화하고 있으면 그 제조업의 정상화가 전 세계를 다시 굴러가게 만들 것인지 미국의 모든 미국의 수요가 다 강하다고 하지만 그 수요가 어디 갔으면 다 서비스가 있고 재화는 사지도 않아요. 그렇죠. 재화를 2년 동안 안 사니까 한국 수출이 모양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시 정상화돼서 서비스 수요는 과열된 게 좀 풀리고 다시 재화 수요로 조금 넘어가면 다시 중국에서 오더가 나와요. 오더가 나오게 되면 중국에서 찍어내고 그러면 한국에 다시 디램 사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선순환이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게 2분기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2분기 2,500 뚫어요. 저는 그게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전 세계의 무역 사이클이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고 네. 그걸 확인하는 국면이 2분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악재라고 생각할 수가 보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저희 시나리오대로 2,600까지 만약에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네. 하반기에 들어설 때 우리가 하반기를 맨 처음에 맞아야 될 거는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에요. 네. 거기서부터 삐그덕삐그덕 할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높은 금리 그리고 주가가 사실 2,500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밸류에이션이 비싸요. PER 지금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는 엄청 비싸고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내년에 반도체 이익의 정상화까지 생각을 해서 네. 그 2024년에 밸류에이션을 이제 보는 게 이익의 밸류에이션을 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봐도 한 10배 정도 하면 2,600, 2,700이 2,650 정도가 이제 목에 차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더 좋아야 되거든요. 경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보면 하반기에는 아직은 잘 이제 좀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에 지금 3월에 불확실성 구간에서는 지금 확실히 보이는 게 저는 중국 정상화 수혜가 이제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의 제조업이 정상화되는 관련에 있는 소재 쪽이 나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전 세계의 제조업이 좀 더 정상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계속 한 달은 반등했잖아요. 그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네.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재화 소비에 따라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이제 중요한 섹터가 되고 꼭 그게 오른다는 건 아닌데 거기서 승부가 납니다. 2분기에. 네. 그걸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저는 인플레이션 이제 많이 이제 피크아웃을 했고 이제 뭐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연말에 이제 3% 인플레이션을 볼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점점 이제 내려가는 이제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을 우리가 연말에 가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네. 봐봐야겠죠. 이제 큰 그림에서는 그럴 거라고 보고요. 이 관련 이 말씀 주신 섹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때 이걸 인플레이션을 다 전가할 수 있을까? 그럼 사실 미국은 음식료가 지금 좋아요. EPS도 좋고 한데 한국에서 이게 저는 옳은지 그른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 사실 시장 경제 입장에서는 네. 그런 판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통화 정책으로 잡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 하면 항상 그렇잖아요. 한국의 인플레이션 어디서 오느냐? 외부 충격에서 와요. 무조건. 그렇죠. 외부 충격에서 오면 이거를 통화나 재정으로 잡을 수 없고 이거는 네. 사실은 뭔가 이런 가격 통제 정책이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외부의 인플레이션이 왔으니까 음식료에 전부 다 전가된다 하면은 사실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게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준비해온 거를 좀 읽어볼게요. 제가 개인 컨설팅,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컨설팅을 좀 많이 하게 되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투자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사실은 개인 캐시플로우 먼저 점검을 해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캐시플로우를 플러스를 만들어 놓고 나야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네. 캐시플로우가 똔똔이거나 마이너스인데 투자를 하게 되면 언제나 쫓기고 캐시플로우를 플러스를 만들어 놓게 되면 사람의 투자 시계가 여유가 생기고 어차피 만약에 시장이 내려오게 되면은 오히려 기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지금까지 쌓인 돈을 앞으로 더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긴 호흡으로 우리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맞아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긴 호흡에서 보면은 시장이 내려왔을 때 오히려 좀 안정됐을 때 이제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캐치플로우가 먼저 플러스가 돼요. 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방법은 저는 첫 번째는 반대로 생각하기가 첫 번째 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은 뭔가 쏠리게 되면 거기에 눈과 귀가 가가지고 그거를 항상 잡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 특히 초보 투자자들이 그거를 초기에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사실 낮아요. 본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기냐 중기냐 후기냐면 본인이 후기에 탑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초기에는 생각하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과열된 쪽보다는 이제 초보 투자자시라면은 반대로 생각해서 쏠리지 않은 쪽에 가는 것이 최소한 낭패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환경이 좀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는 금리의 문제는 항상 부담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낮추고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라는 게 통화 정책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좀 더 길게 봤을 때 이거 금리는 시간의 가치이고요. 쉽게 이렇게 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워낙 내려왔었기 때문에 다 정상화된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 정도 금리를 다시 원래 정상화됐다는 걸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중물가 중금리 환경에서 투자하는 쪽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